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과 함께 고급 2주 패스! 자, 지금 217페이지 바로 이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바로 동학농민운동, 그로 인해서 일어난 가보개혁, 을미사변, 이렇게 순서대로 흐름으로, 항상 근현대사는 제가 필기를 항상 할 때 흐름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 앞뒤에 인과관계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217페이지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동학농민운동부터 살펴볼게요. 자, 1894년 1월에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동학이라는 건 원래 종교였죠. 근데 그 종교였던 동학이 농민운동으로 발달하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이제 교조 최재우, 일대 교조 최재우가 막 혹세무민, 막 사람들을 속이고 어지럽힌다, 그래서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이 교조 최재우의 이 억울한 죽음, 이제 혹세무민하고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신원운동이라는 건 이미 죽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죄목으로 죽은 거는 억울하다, 이제 신원을 회복해줘라, 막 그런 식으로 이런 교조 신원운동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산례집회, 보험집회, 서울집회, 이렇게 각각 집회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단이 형성되고 모이게 됩니다. 이대 교주 최시영이 이제 좀 이렇게 교리를 정리해가지고 뭐 용당대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동경유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교리를 막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좀 모이고 있어서 동학교도들이 꽤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동학교도들의 그런 좀 전도의 방식이 포접제라고 그래가지고 맨 위에 포가 있고, 그러니까 그 위에 접주가 있고, 그리고 또 포에는 대접주가 있고, 그러니까 접이 밑에 있고 위에 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다단계? 약간 피라미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역을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무슨 구역이 있어가지고 구역별로 구역장이 있고 구역 예배 같은 거 하고 막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꼭 그러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묶는, 아무튼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포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포접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게 되고 전도에서 동학 을 믿는 그런 교단이 꽤 커졌다, 이렇게 배경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첫 번째 불을 붙이게 된 사건이 바로 뭐냐면 바로 고보농민봉기입니다. 바로 고보군수 조병갑이 엄청나게 탐악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벼슬아치인데 그 위에 군수인데 막 사람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걷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말 악랄하게 걷었냐면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든 다음에 물세를 받질 않나,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비를 모든 주민들한테 받지 않나, 자기 딸 결혼했다고 뭐 또 이렇게 돈을 받고 툭 하면은 돈을 걷어내니 세금을 심하게 걷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봉준의 아버지가 가가지고 조병갑한테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백성도 너무 힘들다, 쓴소리를 했더니 이 자식이 어디서 나한테 곤장을 쳤는데 그 곤장을 맞고 그 정봉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열받겠죠. 그래서 그 녹두장군 정봉준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 그게 바로 고보농민봉기입니다. 고보농민봉기로 이제 농민들이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고 불만이 있었는데 폭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고보농민봉기가 이제 더 커져서 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이 농민군들 진짜 곡괭이 가지고 싸우고 대나무 뾰족하게 가지고 죽창으로 싸우고 무기가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도 관군을 상대로 이겼어요. 이 말은 즉 우리나라 관군의 군사력이 그만큼 낮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약간 부족함을 또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들이 크게 승리하게 되니까 관군이 청나라한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럼 청나라 군대 오면 누구도 오기로 했죠? 일본도 오기로 했잖아요. 텐진 조약에서 이미 그렇게 약속을 맺었죠.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 오고 일본 군대까지 오니까 농민군들이 괜히 우리들 때문에 국가에 지금 청나라 군대 오고 일본 군대 오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약속만 지켜주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흩어지겠다라고 하면서 전주화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청일 군대가 동시 파병되니까 전주화약을 맺어요. 국가랑 약속을 한 거죠. 그 전주화약에서 이제 뭐를 약속을 하냐면 이제 패전개혁안을 들어줘라, 우리의 바램을 들어줘라. 그러면서 이제 집강소를 각 지역마다 집강소를 설치하고
집강소는 이제 패전개혁안을 만들고 국가에서 잘 설치하고 있는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 종교적인 그런 단체, 교회 같은 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패전개혁안을 추진하는 집강소를 설치하게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패전개혁안을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청나라는 이제 다시 군대 철수했는데 일본이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해버렸어요,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약간 반외세적으로 일어난 게 2차 봉기입니다. 자, 일본군이 오히려 철수하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해버렸어. 이제 슬슬 얘네 속내를 내비치는 거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하려는 그런 속내를. 그래서 이제 2차 농민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고부농민봉기는 이제 1차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1차 농민봉기는 반봉건적인 봉기입니다. 이제 이런 고부 군수들, 타막, 가렴주고 이런 벼슬아치들의 그런 탐악의 폭정에 일어나서 농민들이 봉건적으로, 우리들은 왜 이런 신분제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그래서 반봉건적이라면 2차 농민봉기는 약간 반외세적이라고, 일본에 대항하는 반외세적인 성격의 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이고 이제 9월 같은 1894년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2차 농민봉기를 했지만 일본의 엄청난 그 무기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다 죽게 됩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하게 돼요. 그 정봉주는 체포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동학농민군도 이 상황에서 이때 일본하고 청나라가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사실 구체적으로 공부하다 사실 내용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필기를 한 건데, 그래도 패전개혁안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자, 패전개혁안 보시면요.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협력한다, 탐관오리 엄징한다, 횡포한보를 엄징한다 등등등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5번 동그라미 하시고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이 부분이 약간 반봉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재가 허용, 7번 과부의 재가 허용, 그 위에 있는 백정이 쓰는 패랭이가 없앤다. 이것도 반봉건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쭉쭉 보면 10번 나옵니다. 10번.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이것은 반외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외세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12번. 12번이 가장 농민들이 바라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토지개혁 부분. 토지를 평균에서 분작한다. 이때는 지주전호제였고 다 양반들만 땅을 갖고 있고 농민들은 땅도 없었어요. 자기가 먹고 살 만큼의 땅을 좀 줘라, 국가에서. 토지개혁. 이거 계속 안 이루어집니다. 갑오개혁 때도 안 이루어지고, 나중에 광무개혁 때 지게를 발급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아니고, 토지개혁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쨌든, 농민들이 제일 바랬던 거는, 이런 뭔가 신분제도 철폐하는 거, 노비문서 소각하고, 이렇게 토지개혁을 하는 거, 그것을 가장 주장을 했더라는 거. 그게 패전개혁안의 내용이에요. 그럼 동학농민운동 이것 때문에 당연히 국가 정부에서는 뭔가 개혁은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동학농민운동도 이 패전개혁안 이거 이루어지기로 약속했잖아요. 처음에는 교정청을 만들어서 이 패전개혁안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교정청 싹 없애버리고 군국기무처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뒤에서 일본이 뒤에서 간섭을 하면서 갑오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94년 7월에 이제 제일 처음에 갑오개혁이 일어나요. 갑오개혁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이 있습니다. 자, 갑오개혁이 추진이 되는데, 동학농민군들의 2차 농민봉기 중간에 이제 갑오개혁 1차가 이루어져요. 월로 치면 고부농민봉기 이게 이제 1월이고, 그리고 2차 봉기는 이제 9월입니다. 갑오개혁 1차는 7월이고요. 사실 중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 월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1차 개혁을 하게 돼요.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 근대적인 개혁기관이고, 이제 1차 갑오개혁을 하게 되는데, 1차 갑오개혁은 약간 이제 김홍집 내각에서 추진하게 되고, 당연히 여기서도 약간 일본의 간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갑오개혁의 내용이 사실 이런 농민들은 생각하기보다는 그때 당시 일본의
자기네들 근대화에 좀 맞춰가지고 나중에 식민 지배에 더 유리하게 하려는 약간 그런 음모도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얘기하면 일단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과거제를 폐지하면은 과거제도가 없으면 도대체 그러면은 관리들을 어떻게 뽑겠다는 거지? 약간 친일파를 양성하겠다는 약간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동학농민군들이 가장 주장했던 신분제를 폐지하게 합니다. 이제 노비가 없어졌어요. 신분제 폐지. 이제 완전 근대화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폐정개혁안에서 주장했던 과부의 재가 허용, 조혼 금지. 조혼은 이제 빨리 결혼하는 꼬마 신랑 그거를 조혼이라고 하고요. 과부들의 재가 허용. 뭐 요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거 없죠. 토지개혁 없죠. 그쵸? 그래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1차 개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개혁을 하게 됩니다. 2차는 김홍집 내각 플러스 박영효 연립내각이라고 하는데 박영효가 거기서 들어간 이유는 박영효가 대표적인 친일이에요. 일본에 더욱더 간섭이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2차 개혁은 일본의 간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개혁 내용이 바로 홍범 14조예요. 그래서 홍범 14조 개혁을 하게 되고 이어서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합니다. 교육 입국조서 발표는 어떤 데서 많이 나오냐면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걸 근대화 교육을 하게 되고 근대화 교육, 소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그러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을 만드는 사범학교를 처음 만들게 됩니다. 한성사범학교. 선생님을 양성하는 함성사범학교를 처음 만든 게 이제 교육 입국조서 발표하는 1894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근데 거의 이제 1895년으로 과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1895년. 이때가 12월에, 홍범 14조는 12월에 발표하니까 교육 입국조서는 1895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그 홍범 14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 다 있습니다. 네, 홍범 14조 내용은 이거예요. 결국 일본의 간섭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청에 의존하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청국에 의존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러니까 자주독립, 이제 좋아 보이지만 청의 개입에서 벗어나라.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내용이고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한다. 뭐 이런 건 이거 자체도 왠지 좋아 보이고 근대적으로 보이죠.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한다는 소리는 왕실에서 국정에 관여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약간 다 전반적으로 식민지 지배하기 쉽게 기초를 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제정한다. 조세부가 뭐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하문에서 관할한다. 왕실 비용 이런 거 연간 예산 만들어서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왕실 비용 같은 거 뚜렷하게 해라. 뭐 이런 거죠. 이제 고종이나 이런 왕실에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지방관제를 시급히 개정해서 지방관리 집권을 한정한다. 그리고 임무를 쓰는데 문벌을 가리지 않고 선비를 두르고 인재를 뭐 등용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좋은 내용도 물론 있었지만 식민지를 쉽게 하기 위한 자기네들 근대화에 맞추기 위한 내용도 꽤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갑오개혁은 일단은 좀 한계가 있는 게 일본의 간섭으로 인한 근대화라는 게 좀 안타깝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근대화 추진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자주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삼국간섭으로 넘어갈게요. 이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1894년부터 있었는데 청일전쟁에 일본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조약을 맺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청나라의 요동반도, 랴오뚱반도라고 하는데 그 요동반도를 일본이 할양받기로 했어. 그랬는데 옆에 있는 러시아가 화가 나는 거야. 청나라가 지다니. 그리고 청나라의 그 요동반도를 일본이 할양하면 이제 슬슬 러시아하고도 부딪히겠다. 그리고 요동반도가 우리나라에서 가까워. 그러면은 조선을 식민지를 만드는데 되게 유리해지잖아? 안 되겠어. 조선 내가 가질 건데. 러시아 뜬금 나와서 삼국간섭하죠. 러시아도 우리나라 노리고 있었으니까. 얼지 않은 항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삼국간섭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입니다.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 괜히 데려와가지고 간섭하는 거야. 일본 너네 그 요동반도 돌려줘. 왜 청나라 땅을 니네 왜 가져가. 이런 식으로 러프도 삼국에 간섭해서
결국 요동반도 청에 반환해요.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어머 러시아 멋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조선은 약간 친러 내각이 친러 세력? 약간 친러 분위기로 바뀐다는 거. 이러면서 어쨌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명성황후는 이제 청을 버리고 러시아에 싹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러 내각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명성황후였던 거죠. 그래서 이 명성황후의 이 외교를 참 대세에 맞춘 외교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가지고 제대로 외교를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삼국 간섭의 내용은 러프독 3국이 압력줘서 일본한테 너 요동반도 돌려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러시아 친러 내각이 생겼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삼국 간섭 때문에 러시아랑 일본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랑 일본 러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 간섭 봐봐요. 지금 친러 내각이 수립되고 명성황후가 친러로 완전 러시아에 붙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명성황후가 눈에 가시가 돼버린 거지. 죽여야지. 그래서 이제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는 겁니다. 을미년 1895년 이거는 이제 갑오개혁은 1894년이 되는 거죠. 자, 을미사변. 을미사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명성황후 시해 사건, 늙은 여우사냥 이러면서 이거는 사실 명성황후가 뭐를 잘했다 못했다 그런 외교적인 부분을 평가를 떠나서 한 나라의 국모를 갑자기 경복궁 쳐들어와가지고 그러한 낭인들이 정말 이렇게 사무라이 같이 막 칼 쏘고 그런 사람들 완전 강도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죽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완전 무대뽀죠, 무대뽀. 이거는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 개무시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당연히 울분이 솟는, 열받는 상황입니다. 명성황후 잘못하면 우리가 단죄해야 되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남의 나라 와가지고 국모를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어서 이제 을미사변에 이어서 일본이 단행해서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갑오개혁 때 차마 다 하지 못했던 개혁을 일본이 또 주도해서 을미개혁을 하게 됩니다. 김홍집 내각이 이제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김홍집을 앞에 내세우고 결국 일본이 뒤에서 시킨 거예요. 뭐 태양력 사용, 양력 사용도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 건데 우리는 음력 쓰고 걔네 양력 쓰면 헷갈리잖아. 똑같이 너네도 양력 써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막 그런 전염병 옮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사를 맞게 하는 거, 종두법.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반발이 심했던 게 너네 너무 위생적으로 더러워. 상투를 트니까 머리가 기니까 거기 이가 자라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고 병이 옮잖아. 머리 다 잘라버려. 깔끔하게. 이런 단발령. 이 단발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 때문에. 그리고 단발령 때문에 유생들이 나의 목을 잘라라. 내 머리카락을 자를 거면 신체 수지, 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게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머리카락 자를 수 없다.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막 이러면서 내 모든 것은 다 부모한테도 받은 거다. 소중한 거다. 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건 불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단발령과 을미사변 때문에 열받아서 일어나게 된 의병이 바로 을미의병인 거죠. 모두 다 1895년 을미년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쭈루루 을미 이어지는 겁니다. 95년이라서 5로 끝나면 을로 시작하거든요. 4로 시작하면 갑으로 시작하고 아무튼 을미의병. 그래서 을미의병이 이제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거고, 최익형 같은 사람이 이제 의병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위정척사사상의 그런 유생들이 이어가는 겁니다. 을미의병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관파천.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고종이 얼마나 불안해. 경복궁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관파천은 뭐냐면, 아관은 러시아 공사가 아니라 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을 피해서 러시아로 붙는 거죠. 고종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기게 된 게 바로 아관파천이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제 친러 정권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다 이제 고종한테 이제 고종 돌아와라 한국요구하는 독립협회 활동 때문에 고종이 돌아오게 되고 광무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독립협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1894년과 1895년 정말 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만 정말 수두룩하게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 자, 동학노민운동의 구체적인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고요. 1차는 반봉건, 2차는 반외세적으로 이렇게 봉기를 했고, 이 동학노민운동을 이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과 일본이 붙어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갑오개혁. 갑오개혁의 결과 두 개를 꼽는다면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오개혁의 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반도로 할양받아서 러시아가 너 돌려줘 이런 식으로 친구 2명 데려와서 러프독 3국 간섭, 요동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반환하고 러시아 두고 보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는 러시아 멋져요 하고 들러붙었고, 그래서 명성황후 죽인 게 을미사변, 그리고 그것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을미개혁 추진한 거고, 단발령과 을미사변에 열받아가지고 을미의병 일어난 거고, 이렇게 원인 결과로 공부하시면 순서도 외우기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고종아 무서워 그래서 아관파천, 이렇게 흐름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관파천까지 진도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 대한제국, 독립협회, 광무개혁, 대한제국, 쭉쭉쭉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와주신 분들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말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나의 역사 스캔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